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재료는 이후경 박사의 증상 철학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네, 증상 철학. 제목부터가 좀 흥미롭죠.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현대 정신의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서 뇌를 직접 들여다보고 온갖 약도 개발했는데 네네. 왜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나는 걸까요? 바로 그 역설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지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4.4%가 우울증을 겪고 있대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중 30%는 기존 치료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도 왜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네, 이 보고서는 우리가 그냥 없애야 할 적으로만 여겼던 그 증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제안해요. 다른 시각이라면요? 증상은 버그나 오류가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이 나에게 보내는 암호문이자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증상이 신호다. 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 탐구의 목표는 그 암호문을 해독하는 거군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맞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최신 뇌과학, 라캉의 정신분석, 그리고 동양 철학까지 넘나들면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증상을 단순히 뇌의 생물학적 오류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의미 있는 반응으로 볼 것인가? 아, 의미 있는 반응. 그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는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예측하는 뇌라는 개념이죠. 예측하는 뇌요? 네, 우리의 뇌가 애초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모든 논의의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예측하는 뇌라니 흥미롭네요. 보통 뇌는 세상의 정보를 스펀지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뇌는 스펀지가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다음 순간을 상상하고 예측하는 예측 기계에 가깝습니다. 예측 기계요?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톤이 말한 자유에너지 원칙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는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또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걸 끊임없이 예측 모델을 돌리고 있어요. 와, 그리고 그 예측과 실제 감각 정보 사이에 오차를 줄이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죠. 그러니까 뇌는 안정적인 상태, 예측이 틀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측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길 걷는데 갑자기 차가 덮친다거나 하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거대한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순간, 네네. 그 순간이 바로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말한 실제, 영어로는 the real와의 조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통찰 중 하나예요. 실제요. 그게 뭔가요? 우리의 언어나 상징,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예측의 범주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죠. 날것의 경험. 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끔찍한 사고의 섬광 같은 것들이요. 이때 뇌에서는 예측 실패로 인해 막대한 양의 자유에너지가 발생해요. 시스템 과부하죠. 자유에너지? 그리고 우리는 이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를 주관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그 증상이라는 건 그 감당 안 되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뇌의 비상조치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증상은 이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가상의 통제감을 얻으려는 뇌의 처절한 시도예요. 가상의 통제감이라. 예를 들어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 강박 있죠. 네, 들어봤어요. 끔찍한 사고를 겪은 사람이 계속 그 장면을 되풀이해서 꿈꾸는 것. 이게 사실은 그 예측 불가능했던 충격을 계속 반복 재생하면서 어떻게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와, 뇌가 정말 필사적이네요. 그렇죠. 뇌가 세상을 예측하다가 예측에 오류가 나서 고통이 생긴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왜 하필 나에 대한 후회나 자책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식으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통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그 나, 즉 자라는 생각 자체에 있거든요. 생각 자체요? 네, 보고서는 불교 철학을 인용하면서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 즉 아집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집? 놀라운 건 최신 뇌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이 불교 철학을 증명한다고요? 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소위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가 있어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부르는데요. 잠시만요. DMN. 그럼 제가 운전하거나 샤워할 때 갑자기 10년 전 흑역사가 떠오르면서 막 이불킥 하잖아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요. 하하, 네. 그게 바로 이 DMN 회로가 멋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 DMN이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나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서사를 끊임없이 자동으로 써내려가는 공장인 셈이에요. 와, 자동 공장이요? 네, 이후경 박사는 이걸 생각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 감옥에 가두고 괴로워하는 거죠. 생각의 감옥이라. 그 안에서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좌절하는 걸까요? 돈, 명예, 사랑. 뭔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상 가져도 공허하고요. 그게 바로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캉은 인간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된 주체로 정의했어요. 결핍된 주체. 그리고 우리가 그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믿고 평생 줬지만 결코 완전히 손에 넣을 수는 없는 환상의 대상을 대상 A, 오브젝트 R라고 불렀죠. 잠시만요. 대상 A라는 게 제가 평생 좋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무언가라는 뜻인가요?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신기루 같은 존재 때문에 우리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가 계속 달려라고 외치는 거죠. 도파민. 흔히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사실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무언가를 추구하고 기괴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물질이에요.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지 실제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고장나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는 욕망 자체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우울증, 즉 무쾌감증에 빠지고요. 네. 다른 한쪽으로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신기루를 향해 파괴적으로 질주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강박이나 중독에 빠지는 건 사람마다 뇌에 고장나는 방식, 그러니까 그 예측 시스템이 망가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fMRI 기술로 우울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직접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이름 뒤에 실제로는 6가지의 뚜렷하게 다른 뇌 활성화 패턴, 즉 바이오타입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6가지나 되는군요. 네, 이유당 박사는 이 6가지 유형을 스트레스라는 실제와 마주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3가지 실존적 양식으로 아주 명쾌하게 재구성해서 보여줘요. 3가지 양식이요? 공격, 수용, 회피. 당신의 고통이 어떤 지도 위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알면 길을 찾기 쉬워지니까요. 그럼 첫 번째 양식인 공격형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공격형의 핵심은 위협에 대한 과잉 반응입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경보 시스템이요? 네, 대표적으로 N타입, 즉 부정적 정서 유형이 있어요. 이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라니.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 공포,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제어할 수 없이 폭발하는 거죠. 주변에 보면 유독 걱정이 많거나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N타입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공격형은 S타입, 자극 반응 유형입니다. S타입이요? 이 뇌는 필터가 고장났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기 심장 박동이나 위궤장의 움직임 같은 내부 감각 신호에 과도하게 집착해요. 그런 사소한 신호예요. 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건강염려증으로 나타나거나 공황장애를 겪기도 쉽습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터트리는 게 공격형이라면
두 번째 수용형은 그걸 자기 안으로 돌리는 경우겠군요. 맞습니다. 수용형은 에너지를 안으로 향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죠. 자신을 공격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D타입, 디폴트 모드 유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DMN 회로, 즉 생각의 감옥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예요. 아, 또 나왔네요. 생각의 감옥. 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나 실수를 끝없이 되새김질하고 반추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역시 안 돼. 같은 생각에 갇혀버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우울증의 모습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지금 뜨끔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저도 좀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그날 했던 말실수 하나하나 복귀하는 타입이라 아무래도 D타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지막 회피형은 그럼 고통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회피형은 말 그대로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각 자체를 마비시키는 유형입니다. 감각을 마비시킨다? 대표적으로 P타입, 긍정적 정서 유형이 있어요. 이 뇌는 아까 말한 도파민 보상 회로의 활동성이 뚝 떨어져서 어떤 것에서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이 특징이에요. 무쾌감증. 보고서는 이 상태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아, 그럼 이 텅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이나 약물, 쇼핑 같은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상 A를 향한 파괴적인 질주가 바로 이거네요. 정확히 연결해서 보셨네요. 그 외에도 충동 조절이 어려운 C타입, 인지 조절 유형과 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를 겪는 A타입, 주의력 유형도 있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네요. 중요한 건 이 6가지 유형이 칼로 자르륵 나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겹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유형의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내 고통의 지도를 확인하고 나니 막연했던 불안이나 우울의 실체가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힌 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단순히 증상을 약으로 억누르는 걸 넘어서 뇌라는 하드웨어를 수리하고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5단계 통합치료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드웨어 수리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 이건 단순히 증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을 통해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여정이라고 봐야 해요. 증상을 통해 주인이 된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유형 확인, 타이핑입니다.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나의 모호한 고통에 뇌과학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객관화 과정이죠. DMN 회로가 지금 과열됐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문제와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숨 쉴 공간이 생기는 느낌이겠어요? 네, 바로 그 숨쉴 공간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야 2단계인 멈춤, 스타핑으로 넘어갈 수 있죠. 멈춤이요? 일단 과열된 신경회로를 생물학적으로 직접 진정시키는 단계예요. 여기서 아주 놀랍고 혁신적인 제안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불안이 폭발하는 공격형 NS타입에게는 뇌의 흥분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케톤식 다이어트, 즉 저탄고지 식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저탄고지요? 식단으로요? 네. 또 무쾌감증과 중독 성향을 보이는 회피형, P타입의 갈망을 줄이는 데는 GLP-1 작용제, 즉 오젬픽 같은 최신 비만 치료제 계열의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소개하고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이나 비만 치료제가 정신과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뇨. 이건 너무 물리적인 조건 아닌가요? 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아, 일단 불부터 꺼야죠. 그렇죠. 뇌회로가 과열돼서 폭주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심리적 접근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뇌라는 하드웨어를 안정시키는 멈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불을 끄고 나서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3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감각 깨우기 센싱입니다. 과열된 뇌를 시켰다면 이제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과거 생각에 잠겨있는 수용형 D타입은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걷는 걷기 명상을 하고요. 네. 감각이 무뎌지는 회피형 P타입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를 통해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땀, 근육통을 느끼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날것의 실제감을 회복하는 거죠. 뇌가 안정되고 몸의 감각이 깨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증상의 의미를 다룰 준비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4단계가 바로 해석, 인터프리팅입니다. 해석. 뇌가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증상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독할 수 있어요. 정신분석적 작업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내가 느끼는 이 무기력함은 사실 누구의 목소리인가? 혹시 평생 나를 억압했던 부모님이나 사회가 주입한 착한 아이라는 페르소나에 대한 저항은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그 해석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5단계는 변형, 트랜스포밍, 즉 증상을 삶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승화의 단계입니다. 승화. 예를 들어 공격형 N타입의 넘쳐나는 불안 에너지는 모든 걸 섬세하게 느끼는 예술가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재탄생할 수 있어요. 와. 또 인지조절형의 세세한 것에 집착하는 강박적 성향은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프로그래머의 정밀함이라는 재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증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대단한 여정이네요.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의미하는 건 고통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가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스탠퍼드 대학의 뇌과학은 내 고통의 지도를 그려주고 라캉의 정신분석은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의 의미를 알려주며 동양 철학은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를 가르쳐준 셈이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보고서의 메시지를 빌려 다시 표현하자면요. 네. N타입의 불안은 억눌린 생명력의 다른 이름이고 D타입의 우울은 지금처럼 가짜로 살지 말라는 영혼의 파업 선언이며 P타입의 공허는 가짜 욕망을 비워내고 진정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신성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온 신호라는 말이 이제야 정말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란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진 멸균 상태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증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증상이 더 이상 나를 잠식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진실로 인도하는 나침판임을 깨닫는 상태.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나침반. 뇌의 회로는 바꿀 수 있지만 그 회로에 어떤 이야기를 흐르게 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니까요.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삶을 안내하는 나침판이라면 그 바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